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530 운동인데요. 이 530 운동은 1925년에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상해 영국 쪽에서 일본 자본이 운영하는 면방진 공장의 노사 분쟁 중에 이 노동조합 지도자들 일본인 감독이 살해한 사건이 발단돼서 일어났어요. 그걸 이제 그 발단을 해서 학생들과 민중들이 시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영국 경찰이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전국적인 반제국주의 운동이 확산되게 됐고요. 거기에 이제 공산당하고 국민당이 개입하면서 이제 지원해 주면서 이제 어 전국적인 이제 민중 운동으로 이제 확대돼 나갔던 것이 이 5.30 운동이에요. 그럼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손문이 1924년에 북상하면서 국민의힘 운동. 국민의힘 운동은 앞에서 얘기했죠.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국민의힘을 만들자는 그 운동을 하면서 북방으로 확산되었고, 자, 이 과정에서 각지의 학생, 노동자, 시민 등의 단체가 결집되었다. 손문이 운동 과정에서 죽은 뒤 이 운동의 구심점에 이르렀으나 운동으로 결집된 역량이 있었기에 도리어 상해에서 5.30 사건이 일어나자 조직적인 반제국주의 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 5.30 사건은 1925년 2월 상해 일반 방직 공장에서 일어난 파업이 발단이 되었다. 자, 5월 중순에 파업 중이었던 중국인 노동자가 피살된 데 대해 대중국 그 대중적인 항의 시위 도중에 영국인 경찰의 발표 명령으로 10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자, 이러한 상해 조계지의 유혈 사건은 상해는 물론이고 기타 대도시 전역으로 반제 운동을 확산시켰다. 자, 공산당은 상해에서 노동자 조직인 총공회를 조직했고, 총공회는 학생, 상인단체와 함께 공상학, 공상학 연합회를 조직해 불평등 조약 철폐와 상해 사건의 해결을 요구하는 5.30 운동을 전개했다. 국민당 근거지인 강주에서도 상해 사건에 대한 방향으로 그 당시 6월 23일 날 10만 명이 참가한 궁중시위 운동이 일어났고, 시위대는 조계지인 사면 맞은편의 지역에 이를 때 영국, 프랑스 양국 군대와 충돌이 일어나 50명이 사망하고 170명이 부상이라는 최대 희생자가 나왔다. 자, 이 사건 이후에 홍콩과 강주에서 국민당 지원하에 파업이 일어나 1년 4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이는 반제운동과 노동운동이 결합된 좋은 사례로 역시 공산당이 주도했다. 자, 이와 같이 5.30 운동을 통해 노동운동이 반제운동의 성공을 서면서 대중운동에서 공산당 지도 역량이 강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뿐만 아니라 국민당도 이제 뭐냐면 인지도 확대됐죠. 공산당의 수도 공산당에서도 이 운동을 계기로 양적 확장을 도왔고, 개항의 소수 지식인 단체로부터 노동자가 참여하는 당으로 대중정당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당은 또 대중정당이 됐고, 국민당도 대중적 지지 기반을 넓혀나갔다. 어떤 분은 국민당이 대중정당 된 것처럼 이렇게 서술된 걸 보고, 국민당도 이때 뭐 전에 대중정당 아니었냐 그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이미 국민당은 대중정당이었고 이걸 계기로 대중적인 지지 기반이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지도도 원래 이제 국민당 같은 경우에는 강주에서만 한정돼서 이제 좀 했는데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죠. 그래서 뭐 공산당이든 국민당이든 하여튼 조직 팽창하는데 이 5.30 운동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강주에서의 유혈 사건 이래 국민당이 보여준 영국에 대한 강경책과 불평등 조약 철폐 요구는 북경 정부와 기타 지역 군벌의 미온적인 태도와 성명이 대비되어 대중적 지지를 높였다. 자, 노동운동의 고향은 국민당과 공산당 역량을 증대시킨 한편 국민당 내에 이제 대립을 심화시켰다. 특히 공산당 지도하에 노동운동이 급진적 양상을 보이자 국공합작을 유지하면서 국민당의 권력 확보, 강화하려고 했던 국민당 지도층에서 당연히 공산당 대중운동의 침투에 상당히 우려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국민당 지도층 안에 지주계층이나 자본가 계층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문이 죽은 후에 이런 갈등들이 포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뒤에 있으니까 그때 읽어보기도 하고요. 동양사 개론의 5.30 운동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5.30 운동과 국민당의 발전이 있는데 앞부분은 이제 앞에 있으니까 건너뛰고요.
자, 손문이 이제 그때 죽기 전에 모든 계층과 단체로 구성된 국민회의를 제창했죠. 근데 당기석이 이제 국민회의 대신에 이제 선후회의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잘 안 됐죠. 자,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손문이 사망한 이후 3년간 중국 민중의 반제 반군벌 투쟁이 거대한 물결이 이루며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강동 정부는 하나의 지방 정권부터 전국적인 혁명 운동의 중심 세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때 이제 계기가 됐던 게 이제 뭐냐면 5.30 운동이죠. 1925년 5월 30일에 일어난 이른바 5.30 운동이 중요한 작용을 했다. 자, 5.30 운동은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5.30 운동의 그 어떤 배경 관련된 전개 과정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건 앞에서 이제 했으니까 건너뛰고요. 자, 마지막 달라고 볼게요. 자, 5.30 운동이 장기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당의 후원과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국민당이 5.30 운동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간동의 지방 정권에서 지방 정당에서 전국적인 정당으로 이제 발전돼 나갔죠. 자, 이와 함께 국민당도 노동자의 힘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여 민중 속의 그 세력을 확산해서 민중을 기반으로 둔 대중정당으로 발전됐다. 그러니까 대중정당은 이미부터 했는데 더 확산돼서 더 지지 기반을 확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당은 강제 지방정당에서 탈피하여 혁명운동세를 규합할 수 있는 대중적 지지 속에 크게 발전하여 국변을 당행하고 통일을 완수하게 되었다. 근데 여기에서 국민당 얘기만 있고 공산당 얘기가 빠져 있어. 공산당도 거기 같이 했는데 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보수적인 시각이고 여기는 좀 약간 이제 공산당 시각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다음 북벌 보죠. 북벌. 자, 이 북벌은 이제 장개석이 주도를 했잖아요. 손문이 죽은 후에. 그래서 이 국민혁명 완성이 이제 북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북벌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또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때는 이제 전반적인 그 흐름을 통해서 이제 물어보는 방식으로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또 물어볼 수 있죠. 중요한 거니까요. 자, 북벌 전에 이제 장개석, 그러니까 북벌 후에 이제 손문 사후의 국민당 정치를 좀 봐야 될 텐데 그 당시 손문 사후의 이제 국민당 정치는 이제 북벌 이전이죠. 집단 지도 체제가 형성됐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뭐냐면 집단 지도 체제가 형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왕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개석 이런 사람이 한동안 이제 연합 체제가 형성이 됐죠. 예, 이걸 왕장 연합 체제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왕장 연합 체제가 형성됐다가 나중에 중상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중상한 사건이 공산당 관련된 사건인데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뭐냐면 그 왕장 연합 체제는 깨지고요. 장개석 중심의 이제 체제로 넘어가게 돼요. 예. 그리고 장개석이 이걸 바탕으로 북벌을 단행하게 되죠.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손문이 사망한 후에 구심점이 없어진 국민당은 1925년 7월 집단 지도체제를 갖춘 국민정부를 수립했다. 국민정부가 제정, 군정의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집단 지도체제의 중요한 지도자 한 사람이었던 요준계가 암살되었다. 자, 요준계 암살로 집단 지도체제가 이제 붕괴되고 왕정이 장개석 연합체제가 구축됐다. 예. 그래서 정치적 지도권을 장악한 왕정이야 군사적 기반을 가진 장개석이 서로 보완하는 구조를 이제 보완한 체제였다. 왕장 연합 체제의 결속을 다닌 국민정부는 정부 내 각 군대가 가지고 있는 지역 활발적인 성격을 명목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당군, 이 당군이라는 것은 이제 강동에 이제 그 기반을 둔 그 국민 당군을 얘기하죠. 그래갖고 그 장개석이 직계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당군을 1군, 호남군을 제2군, 은남군을 3군, 강동군을 4군, 복군군을 5군을 하는 국민혁명군을 편성했다. 자, 국민혁명군 1925년 12월 초 강동성 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해 재정적 기반을 안정시켰다. 또한 소문 사후에 그 전후에 사망을 전후해 활발해진 반공을 추구한 당내 분파 활동을 억제하고 연소 용공, 노동자 농민 지원이라는 당의 노선을 재차 확인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왕장 그 연합체제가 깨지게 된 사건이 이제 중상한 사건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1926년 3월에 공산당 지휘하에 있던 군함 중상함이 항포를 회항한 것을 이제 장개석이 쿠데타가 본 거야. 그래갖고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공산당 지휘관과 소련 고문을 체포하고 연금하는 중상한 사건이 일어나자 이때 왕정이가 잠적하는 일이 생기면서 왕정 연합체제가 붕괴됐다. 자,
그 왕정이가 왜 잠정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잠정하고 나서 장개석이 당을 이제 뭐냐면 장악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왕정이는 그 후에도 장개석하고 계속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거든요. 결국엔 나중에 이제 일본한테 혹해가지고 일본한테 넘어가죠. 그 일본의 괴뢰 정부의 이제 수장이 되기도 해요. 예. 자, 이후 이제 군과 당을 이제 실질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혜에 오른 장개석은 국민혁명군 총사령직에 올라 북방의 군벌을 북방의 군벌을 정벌하는 국벌을 나서게 되었다. 그래서 이 북벌 이렇게 지도를 좀 보시면 자, 이 북벌 이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북벌이 있는데 북벌군이 그 두 방향으로 이제 행해졌어요. 이쪽 장개석 집기는 이쪽으로 이제 절강성 쪽으로 이렇게 복건성으로 이렇게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쪽 이제 그 소문동 그러니까 그 외에 왕정이 같은 사람들 있죠? 예, 왕정이나 뭐 이런 사람들, 송가나 뭐 이런 사람들은 호북성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요쪽이 장개석과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국민당 좌파 세력들하고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제 연합해 갖고 올라갔는데 이제 여기에서 장개석이 이제 상해에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4.12 쿠데타를 일으켜. 그리고 인제 따로 인제 얘가 남경 정권을 이제 만들거든요. 남경에 이제 국민당 정권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요쪽 쪽으로 가는 국민당 좌파 세력들하고 사회주의 정권 사회주의 세력들은 여기 이제 무창에서 그 뭐냐면 무안이죠. 무안에서 또 하나의 또 국민당 정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북벌하는 과정에서 국민당 우파 장개석 세력들이 만든 이 남경 정부하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저쪽 호북성 쪽으로 해 갖고 이렇게 올라갔던 국민당 좌파 세력들과 사회주의 세력들이 만들었던 무한 정부가 이 두 개의 정부가 구성이 돼.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했는데 결국 대립을 했다가 결국에는 인제 요 안에서 분열이 생기죠. 국민당 좌파 세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이 갈등을 일으키게 돼. 그래서 결국에 이들을 타도하고 요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남경 정부가 인제 뭐냐면 이제 무한 정권을 소수 통합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다시 북벌이 올라가 되는데 북벌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 제남에서 일본 군들이 파견되죠. 일본 군이 북벌 저지해서 제남에 인제 파견됐는데 이걸 그 제남 사건이라고 해요. 그때 인제 장개석 정권은 이제 제남에선 상대하지 않고 계속 북경까지 올라가니까 이때 북경에 있었던 인제 그때 인제 실권자가 장자림이죠. 얘가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니까 이제 도망가다가 일본 강동구에서 폭사당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러면서 북벌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 북벌은 군벌과의 전쟁과 타협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격적으로 북벌에 들어가기 전에 강서성이 국민혁명군에 편입된 걸 필두해 도초의 군벌들 싸움 대신에 타협을 선택했죠. 그러다 보니까 북벌이 완성된 이후에도 이게 국민당 군이 안에 국민당 그 장개석 직계부대도 있지만 여러 군벌도 같이 있었어. 얘들 간에 또 이제 다툼이 있었죠. 자, 북벌의 진척에 따라서 이제 국민정부군이 점령지역 호남, 호북, 강서로 확대되면서 점령 지역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대립이 당내에서 발생했다. 그래 이제 12월 13일 반장개석파과 국민당 인사들 그러니까 이제 왕정위를 비롯한 국민당 좌파 사회주의 세력들이 호남, 호북 군벌과 공산당원을 회의를 열고 중앙당부와 국민정부를 무한에 두기로 결정했다. 이 무한 정권이에요. 자, 장개석은 1927년 1월 3일 회의를 열어서 중앙당부와 국민정부를 자신의 근거지인 남창에 두기로 했다. 예, 남창을 뒀다가 나중에 남경으로 이제 옮겨요. 예, 양자 간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3월에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장개석이 장악하고 있던 국민혁명군 사령부에 권한을 대폭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치적 명분상에서 무한정부가 우세했다. 그렇지만 4월 12일 날 장개석은 상해에서 반공적 입장을 밝힌 정변을 일으켰죠. 그 유명한 4.12 정변이야. 그래서 이제 이때 매판 자본이었던 절강 자본의 입장을 들어서 상해 노동자들과 이제 그 공산당을 탄압을 하죠. 이 상해는 그 당시 송정방이라는 그 군벌이 통치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당군이 오기 전에 이미 이들에 의해서 이제 송정방이 노동자들에 의해서 쫓겨난 상태였어요. 그걸 인제 그래서 인제 어 그 당시 누구야?
국민당이 무혈 입성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당 입장할 때 상당히 도움을 줬던 그 세력인데 이 절강자본의 요청을 받고 인제 4.16 정변을 일으키죠. 이 정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쿠데타라고 하죠. 그 4.16 정변을 일으켰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북벌군이 상해 점령하기 전에 상해 노동자들이 공산당 지도에 무장 봉기를 일으켜서 군보를 쫓아냈고 장기성 4월 12일 날 노동자 공산당을 다수 학살한 정변을 일으켰고 이는 국공합작의 결렬의 첫 신호가 되었다. 그러니까 4.16 정변. 그때 인제 그 4.16 정변하는 과정에서 그 모택동의 두 번째 그 부인이 있어. 이름은 내가 잊어먹었는데 두 번째 부인이 이제 국민당한테 잡혀 가지고 처형을 당해요, 두 번째 부인이.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4.16 정변 후에 이제 장개석은 남창에서 남경을 옮겨서 이제 국민정부를 세우고 이 남경은 이제 그 장개석의 국민정부의 이제 수도 역할을 하죠. 자, 무한정부는 장개석의 정변 후에도 한동안 국공합작을 유지했다. 그러나 무한정부의 정권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없었다. 무한정부의 재정적 불안정성은 북벌 과정에서 급속히 발전한 호남 호북의 급진적 노동자, 농민운동인에 더욱 심각해졌다. 자, 이들의 대중운동 역시 그러니까 호남 호북 같은 게 그 당시에 이제 평야지대인데 이 공산당들이 이제 여기 와 가지고는 여러 가지 토지 개혁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지주들의 토지 몰수도 하고. 근데 문제는 요쪽 그 무한정부 안에 국민혁명군 상당수가 뭐냐면 군벌로 구성돼 있고 그 간부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그 지주 출신들이 많아. 그러니까 얘들 입장 볼 때는 인제 호남 호북에서 이뤄진 사회주의 공산당의 어떤 그 토지 개혁이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국민정부에 들어가 있던 군벌부대에 불만을 샀다. 그들 자신이 지주였던 이들 군벌 출신 국민혁명군은 급진적 농민운동에 대한 반공적 사변을 일으켰다. 그래서 공산당 지도와의 대중운동과 군벌 출신 국민혁명군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코미테르는 토지 국유화 시행, 공산당원과 노동자, 농민의 무장 등을 지지한 전보를 보냈고 자, 이 전보를 구실로 해서 공산당은 국민당으로부터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무안에 있는 국민당 좌파 입장을 볼 때도 왕정이나 뭐 송가나 이런 사람을 볼 때도 이렇게 선을 넘은 거야. 거기에다가 인제 그 밑에 있는 군벌 지도자들 장교들이 또 불만도 있고 하니까 그냥 손절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인제 이걸 계기로 해서 무안의 국민당 당은 정식으로 공산당 합작에 걸려서 어 공산당 합작을 결렬시키기 결정했 그러니까 공산당과 합작을 결렬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이미 4.16 쿠데타 때는 남경에 있는 국민당 정부에서 이제 손절했고 이제 무한의 국민당 정부도 이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뭐냐면 공산당 합작과 결렬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3년 동안 했던 제1차 국공합작이 깨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무한의 인제 국민당 정부는 남경의 국민당 정부의 경제 봉쇄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 남경은 그 당시 상해를 끼고 있었잖아요. 상해가 그 당시에 이제 금융의 중심지였으니까 완전히 인제 뭐냐면 금융 차단을 해 버렸고 또 여기 이제 양자강으로 해 갖고 이제 상류 쪽으로 올라가야 되나. 무안이 상류에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하류에서 막아 버리면 물자를 막아 버리면 올라갈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안에서 상당히 경제에 타격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뭐냐면 무안하고 남경이 합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무안 입장에서는 좀 약간 명분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장개석이 스스로 명분을 하나 만들어 줬죠. 자기가 이제 하야하고 "너네들 와라." 그래서 하야를 내보냈어. 이 장개석은 이것뿐만 아니라 툭하면 하야예요. 자기 물러나겠다 정치에서. 근데 정치에서 물러나고 나서 뭐냐면 뒤에서 다 조절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잘 운영되지 않으면 정부가 결국에는 장개석 보고 인제 오라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부탁을 해. 그럼 장개석이 와 갖고 해결해 주고 뭐 이런 이제 형태를 계속 이런 루틴을 이제 계속 뒤에도 인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자, 하여튼 합작이 결렬된 후 무한정부와 남경정부는 통합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장개석이 하야하고 무한정부 측 인사들이 남경을 가서 국민당과 국민정부의 통합작업을 진척되었다. 자, 1928년 초에 복직한 장개석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제 어 막상 하야를 해 보니까 장개석이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장개석이 일선에 나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장개석한테 이제 또 복직을 요청하면 장개석이 이제 몇 번 거절한 다음에 "그럼 어쩔 수 없죠." 하면서 이제 들어온 거야.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1928년 초에 복직한 장개석은 당내 분규를 정리하고 자신의 군정 대권을 확보한 후
대중운동을 통제하는 방침 위에 그동안 중지됐던 국벌을 다시 재개하죠. 이때 이미 서북에 강력한 군부였던 풍옥상과 상서 염성상군이 알아서 이제 들어오게 돼. 자, 유god의 북경을 장하고 있던 봉천파 군부 장자림은 북경을 넘겨주고 자신의 근거지인 만주 퇴각하던 중에 일본 강동군에 의해서 폭살하죠. 이게 이제 열차를 타고 올라가다가 강동군에서 이제 얘네들이 오면 국민당군이 따라올 수 있잖아요. 만주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예전에 자기한테 개천 충성했던 이 장자림이죠. 장자림을 기차 타고 올라가는 도중에 폭살시켜버려. 예. 그래서 이걸 강동 모중대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강동 모중대 사건. 이거는 이제 일본 정부에서 관여한 게 아니라 강동군이 아래 이제 자기들이 이제 멋대로 해버린 거야. 일본 정부 승인도 안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시로히토가 이제 킹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수상도 교체되고 그랬다고 해요. 야, 자, 그래서 국민혁명군 싸움 없이 북경을 점령하고 12월 때는 장자림의 아들로 만주를 지배했던 장하장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잖아. 그 국민정부에 복종했던 의사를 표시하면서 군벌 지배 중국은 국민정부에 통일되었다. 그래서 장하장이 이제 그 당시 국민당 청청백일기를 내걸었죠. 자기가 이제 만주기를 내고 청청백일기를 올렸어.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동북역치라고요. 그래서 만주기를 이제 내리고 이거 청청백일기를 내걸었기 때문에 이제 무혈로 이제 내걸었죠. 자기가 알아서 내걸었던 거잖아. 무혈 입성을 하게 됐다. 그래서 동북역치. 그래서 동북 지역의 기가 바뀌었다. 그래서 동북역치라고 하거든요. 장하장이 알아서 국민정부한테 영토를 갖다 바쳤다. 동북역치 사건이 나왔죠. 그래서 이때부터 만주기를 청청백일기로 다 바꿔버린 거야. 네. 자, 그래서 국민당이 북벌 완수함으로써 반제 반군벌이라는 국민혁명의 목표를 완전히 이제 달성한 것은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일단 군벌 시대를 종식시키고 통합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고 아직 달성하지 못한 나머지 목표는 남경 국민정부의 목표이다. 남경 국민정부 1928년부터 해서 1949년까지 중국의 중앙정부 역할을 했죠. 남경 국민정부가. 자, 그래서 이제 북벌 관련된 내용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동계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장개석하고 모태동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장개석이 그 절강자본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항포군관학교의 초대 교장을 취임했다. 모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쭉 있는데 모태동 북경에 올라와서 이제 활동을 했다가 이제 뭐 공산당에 참여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볼게요. 702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자, 장개석은 1926년 강기석 정부가 국공합작에 반대하고 남벌을 이제 개시하자. 그 당시 남벌이라는 거는 이제 북경 정부가 이제 강동 지역이나 이때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파견한 걸 얘기하죠. 이에 대항해서 이제 국민혁명군 총사령관은 북벌을 성공했다. 자, 이 시기에 모태동은 호남에서 농민운동을 지도하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연구하고 상해 노동자를 이끌고 무장 봉기를 한 데 성공했으며 자, 이때 이제 1927년 3월에 이제 송정방 군벌들을 쫓아낸 색깔을 말해요. 장개석이 4.12 쿠데타로 주삼은 갈려서게 되었다. 장개석이 이제 이때 이제 4.12 쿠데타에 있고 모태동의 아내를 이제 두 번째 아내를 죽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부터 갈려졌다 보시면 돼요. 사이가. 자, 장개석과 모태동 같은 시대에 태어나 전혀 다른 노선을 지향하면서 경쟁과 대립관계를 반복했고 장개석은 1927년 송민영과 결혼해서 그녀의 인척관계를 통해서 장송공진이라는 4대 가문이 형성되거든요. 이게 이제 남경 정권을 이제 지배했던 가문인데 장은 이제 장개석 집안을 얘기하죠. 장개석 집안. 송이라는 건 뭐냐면 송문의 그 친구 중에 찰리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외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찰리송에 이제 세 명의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송예련이 있고
그다음에 송경련이 있고 두 번째 딸이죠. 송미련이 있어. 어, 세 번인데 이 송예련은 그 당시 이제 절강자본의 대표적인 사람이 또 공상이하고 뭐냐면 결혼했고요. 송경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손문하고 결혼했어. 그리고 송미련은 이제 우리가 장개석하고 결혼했고 송시왕조라고 또 하거든요. 예전에 한번 영화를 한 적이 있는데 장개석하고 이제 결혼했죠. 그래도 이제 있는데 송경련하고 송미련인데 이게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좀 송경련이 또 아버지로부터 제 욕을 얻어먹었거든요. 왜냐면 찰리송이 이제 손문하고 친구예요. 근데 자기 아빠 뻘 사람하고 이제 결혼한다니까 이제 거의 나이 차이 20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찰리송이 이제 반대를 했고 계속 이제 송경련이 이제 송문하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찰리송이 애들 가택 연금을 시켰는데 유폐를 시켰는데 송경련이 그게 가출해 갖고 송문하고 결혼한 거야. 그래서 완전히 이때부터 찰리송하고 송문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어. 예. 자, 하여튼 이 송경련은 손문의 부인이기 때문에 후에 이제 그 장개석을 반대하는 세력의 상징적인 인물이 됐죠. 또 장개석이 이걸 건들지는 못해. 왜냐면 손문 부인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다가 나중에 중국이 이제 공산당이 장악하면서 공산당 정권에 참여해서 이제 부주석까지 했던 사람이고 모택동도 이 사람을 상당히 존경했다고 그래요. 송경련을. 손문도 이제 그 밭을 모시고. 예. 자, 하여튼 그런 거고 송민영 같은 게 장개석의 부인으로 이제 활동했다가 나중에 이제 국공합자 그러니까 나중에 대만한테 쫓겨날 때 같이 가고 미국에 이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래 살다가 이제 죽었다고 그러는데 자, 하여튼 이 송 집안이 대단하죠. 찰리송 집안이. 공신의 절강자본을 대변하는 사람이야. 네, 공씨 집안은. 그래서 이제 송예정하고 결혼해서 공상이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국민당 정권 시기 때 재정부장까지 재정장관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재무장관까지 했던 사람이고 자 진씨는 뭐냐면 진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일종의 오늘날 삼합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씨가 못했던 그러니까 장개석이 이제 못했던 그 비공식적인 업무들을 이 삼합회인 진기미가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진기미가 이제 일종의 뒤처리했던 그 정치 깡패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진씨인데 하여튼 이 진기미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장송공진이라는 4대 가문이 연합을 해서 정치, 경제, 군사적 독점을 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모택동은 이제 1927년에 강남 호남과 아니 강남입니다. 1927년 가을 호남과 강서의 경계지였던 그 정강산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강서성이 어디 있냐면 이게 복권성 있잖아요. 복권성 옆에 이제 강서가 있어. 아마 이제 요 정도 되는데 정강산 있고 여기가 밑에가 서금이거든요. 처음에 정강산 그 소비에트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곳에 혁명의 근거지를 구축하고 주도 이게 갑자기 또 뛰었는데 정강산에 내려와서 이제 서금에서 이제 그 혁명 소비에트 공화국을 만들죠. 이건 나중에 얘기했지만 하여튼 요게 있다가 이제 국민당을 포위하니까 대장정에 감행했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장개석의 북벌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손문의 사망 후 국민당은 중도파인 장개석과 좌파인 왕조명에 의해서 그 통일 사업을 계속했다. 이 왕조명 왕정이라고 또 해요. 동일한 인물이에요. 자, 1926년 7월 국민혁명군 총사령관 장개석은 정군의 동원령을 내어 제국주의 매국 군보를 타도하고 통일정을 수립하기 위해 북벌을 단행했다. 자, 그래서 오랫동안 군부대 학정에 시달리고 있던 민중은 북벌군을 열렬히 환영하였고 국민혁명군은 마치 무인지경과 같이 각지의 군부를 격파했다. 2개월 후에 무한삼진을 점령하고 오폐부군을 일수한 다음에 양장을 건너서 1923년 송정방의 본거인 남경을 함락했다. 근데 요게 이제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요게 요쪽을 이렇게 있거든요. 이 두 개의 분대니까 요게 이제 장개석이 이끌었던 부대고 요에 관련된 앞에 설명 무한삼직은 이제 왕정이나 이제 그 국민당 좌파 정부가 이끌었던 부대예요. 그래서 이게 좀 있는데 이걸 같이 설명했어요. 여기서는요. 예. 자, 남경과 상해를 점령한 장개석은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 즉 지금까지 그의 노선은 국공합작을 위한 군벌과 제국주의 상대로 싸웠으나 앞으로의 진로는 공산당의 합작으로 중국 통일이 불가능한 인식하게 되었다. 그건 상해 민족자본. 민족자본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매판자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과 연합해서 그들의 주구 역할을 했던 그 자본들이 이 매판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지역 상해나 이런 절강성 일대에 있는 절강 자본이고 그 대표적인 집안이 송씨 집안이라고 했죠. 송씨가 아니라 공씨 집안이라고 했죠. 이게 자, 민족 자본과 이제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많은 외국 자본가들이 국민당과 공산당 연합을 가장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국민혁명군의 중심적 장교들은 대부분 지주나 향신층의 이제 신사 출신의 이제 또 공산당이 주장한 토지 개혁이나 그 사유재산 철폐에 반대하는 세력이었다. 자, 장개성은 농촌의 지주층, 도시의 자본가, 군벌, 외국 자본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공산당 결벌이 불가피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장개성 이른바 4.12 쿠데타, 상해 반공 쿠데타와의 사회 경제적 배경은 여기에 있다. 상해 쿠데타 수많은 노동자와 공산당원이 처형된 후에 1927년 4월 18일 날 남경의 국민당 정부를 수립했고요. 그다음 무한정부도 이제 국공분립 결심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게 너무 거기 무한정부에 있었던 공산당 애들이 선을 너무 넘었죠. 그래서 결국 공산당을 탄압하고 이에 9월에 이제 9월에 남경 정부와 합류했다. 자, 1928년 다시 북벌 개수가 4월에 상동 중심 제남에서 을 함락했는데 이때 이제 뭐 일본군이 이제 여기 파견했어. 권우민 보호라고 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일본군이 상동 출병이라 해서 세 번에 거쳐 상동 출병했거든요. 그중에 3차 출병이 이때 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상동방면 이권 보호한 당시에 장자의 원주력에서 파견된 일본군과 충돌했는데 충돌했다보다는 여기는 충돌했지만 여기가 제남이면 이게 일본군이 오니까 제남을 그냥 포기하고 회피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포기하고 그냥 빨리 북경 쪽으로 올라갔죠. 여기에 싸울 필요가 없잖아. 이 입장에서는. 자, 6월에 북경에 있던 장장을 몰아내고 북경을 함락하여 중국의 국민당 정부에서 통일을 달성했다. 자, 장개석의 군벌을 누르고 북벌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군벌의 학정에 시달렸던 인민의 지지와 함께 항포 군관학교의 교장직을 맡으면서 길러온 강력한 군사력과 절강 자본을 대표하는 자본가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절강 자본에 관련된 설명이 있죠. 자, 절강 자본은 상해를 봉조지라는 금융산업가를 말하며 그들의 중심 세력은 정계와 재가에 이제 하락한 사람들로 그중에 강소 절강 출신이 대부분이다. 자, 이들은 양모운동 이래 관료 자본과 외국 자본에 종속된 매판 자본을 기반으로 선정한 민족 자본이긴 하지만 매판 자본하고 민족 자본은 좀 약간 성질이 좀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자, 제국주의와 유착한 매판 자본가로서 고리대 자본가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이와 함께 이제 장개석 정부의 사상적 기반은 국민혁명 이래의 이래 독립과 통일을 추구해온 민족주의 사상이며 이는 남경 정부의 성격이다. 신해혁명 이후에 군벌이 대부분 민중을 착취하는 반민족주의와 제국주의 앞잡이에 노릇인데 반해서 장개석은 민중혁명 운동을 이용하여 그들의 지지 속에 근대 국가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경 국민정부에 대해서 막 부패했다. 이 4대 그 가문들이 이제 다 국정을 농당했다. 막 이렇게 욕을 하지만 장개석 그 국민당 정권이 그 앞에 있었던 군벌들보다 나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한동안 또 중앙정부 역할을 했던 거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 공산당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이 남경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주와 매판 자본과 연합 정권이었고 그다음에 민족 자본을 이제 저했다. 그런 것들 이제 그 부정부패에 빠졌다. 자,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그 긍정적 시각이 부각이 돼. 공산당 그 중국 공산당 안에서도 왜냐 남경 정부 한동안 이제 뭐냐면 중앙 정부 역할을 했고 또 중국 근대화를 추구하는 건 또 어느 정도 사실 아니냐. 중앙 집권을 강화했고 외교, 재정,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개혁을 했고 그래서 국익을 위해서 많이 이제 중국 민족을 위해서 많이 도움을 줬던 정권이다. 해서 최근에는 양경 국민정부에서 긍정적 시각이 중국 대륙에서도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공산당이 이제 국민당을 때려 눕혔지만 일단은 국민당을 계승을 했잖아요.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앞에 정권을 너무 뭐 까버리면 그게 또 뒤에는 그 계승한 그 공산당 입장을 때좀 이게 약간 이미지가 이제 훼손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좋게 좋게 보는 거고 또 체제 내 개혁이라는 지금 공산당 안에서는 너무 남경 국민정부를 좀 깔 필요도 없거든요. 그 안에 이제 체제 내 개혁을 좀 개선해 갖고 우리 부족한 부분 우리가 메꿨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남경 정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남경 정부 관련된 남경 국민정부와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걸 한번 좀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별로 안 나와 가지고 여기는 뭐 곧바로 반장 전쟁만 이제 넘어가는데, 자, 남경 국민정부 관련된 내용의 이제 평가와 관련된 내용만 좀 볼게요. 예전에는 부정적 시각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남경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그러니까 내전과 외침이란 제약적인 상황에 불구하고 중국의 근대화를 추구했고 중앙 집권을 강화시켰다. 외교적인 볼 때는 이제 관세 자주권 회복이나 영사 재판권까지 완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그 노력을 했다. 그래서 관세 자주권 규정이나 주권 해석을 노력은 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걸 볼 때는 관세를 증가시켰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요거죠. 통일 소비세를 신설했다. 통세라고 하죠. 통세. 통세. 그래서 이금을 폐지하고 통세를 실시했어요. 예,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예. 그리고 염세 등의 정리 등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했다는 거. 요거 통일 소비세를 해서 통세를 설치했다는 거. 이금을 폐지하고. 요 이금을 왜 폐지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외국 정부하고 이제 불평등 조약을 이제 체결할 개선하려고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의 인제 그 이금을 폐지해라.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이금을 폐지해 갖고 통일 소비세를 신설한 거야, 이 통세.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세수 확보를 통해 권력 기반을 확보했다는 거. 이게 예전에 13년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그 강자중국사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잠깐만 이게 몇 번이야? 음. 이 1758 번하고 이게 관세 증가 부분하고 그다음에 세수 확보 관련된 내용인데, 예. 요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남경 정부는 일본의 중국 진출 확대에 갈등을 빚던 영국과 미국 등 서구 열강으로부터 차관을 얻는 한편 국내 중앙 집권의 강화로 징수할 수 있는 영역을 넓어진 데다가 공채를 반환할 수 있었고 28년 이래 꾸준한 관세 자주화 노력의 결실로 1930년 12월 해관 신세칙을 공포함으로써 관세 수입이 증가했다. 비록 일본의 경제 침투도 부분적인 결손을 받지만 크게 봐 재정 상황 호전되었다. 자, 이에 심의번 이제 전국 경제위원회가 조직되고 도로 등 기간 산업과 농촌의 경제 그 뭐냐면 건설에 힘을 쏟았다. 자, 1759 번을 읽어볼게요. 외채 유전의 재정 자립도가 낮았던 원세기 정부나 군부 시대에 비해서 남경 정부는 민국 시대 들어 사상충으로 풍부한 중앙세서를 확보해 권력 기반의 확립에 성공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경제 구조에서 볼 때 자본주의 지향을 가지고 있었고 자본가 계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가 권력을 기반으로 삼아서 중국 자본주의 발전에 도모했고요. 이거 수입품 대체 공업화로 수입품 대체 공업화, 경공업 중심에 진전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공업화와 이제 경공업 중심에 진전시켰고 법회, 그날 국민당 정부가 이제 뭐냐 발행했던 집회가 법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법회 중심의 통화 정책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물론 법회가 나중에 보면 너무 많이 발행돼 갖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긴 하는데 하여튼 있고. 자,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농촌부흥위원회와 농촌 중국경제위원회를 설치했어요. 지식인들 중에 항촌 건설 운동을 지원을 했다는 거. 그래서 있고 신생아 운동을 전개해서 도덕성을 회복하고 사회 악습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요거는 좀 약간 공산당을 뭐냐면 농촌에 있는 공산당 세력들을 이제 물리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데 하여튼 정치 의도를 가지고 핵심했지만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라는 게 이제 이거 요 관련된 내용이 한의중을 읽다 보면 조금씩 좀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인제 반장 정쟁의 진압과 훈장 개시를 볼게요.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이제 보는데 반장 정리 그 전쟁을 왜 했냐면 자, 일단은 이제 북번을 완성을 했으니까 인제 뭐냐면 내치에 힘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럼 내치에 힘을 기울이면 경제 개발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군대가 너무 많은 거야. 군대가 인제 그 당시 뭐 400만 에서 500만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 군대를 줄이고
뭐냐면 이거를 이제 조국의 어떤 중국의 근대화 발전에 이제 뭐냐면 힘을 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감축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무슨 회의를 개최했냐면 편견회의를 개최했어. 그래서 편견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군대를 감축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8개 평경군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각 군벌들이 갖고 있는 군대나 장개석 집계 부대도 있었잖아요. 그 부대들을 이제 다 감축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8개 평경군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 왜냐하면 이제 군벌들 입장 볼 때는 장개석 그 집계 부대는 조금만 감축하고 군벌도 군대를 다 뭐냐 어 쳐내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제 이런 편견에 의해서 장개석군의 학충에 대한 군벌들의 반발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강석의 군벌이었던 이종인, 홍옥상, 장발규나 그다음 당생진 이런 사람들이 장개석과 이제 전투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반장 전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북벌의 전개 과정에서 장개석은 북경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봉천파 군벌에 대한 공동 북벌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민혁명군 측으로 도하했던 군벌들의 점유 지역의 기득권을 인정했다. 그래서 북벌의 목표인 통일은 군벌 간의 일정한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한계를 가진 채 이룩하였다. 북경을 점유하고 장하장이 국민정부의 복종을 선언하면서 이걸 동북역치라고 하죠.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지자 이제 남경 국민정부는 각 군벌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중앙정부의 통일적인 권력체제를 확립하여야 하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했다. 자,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할 과정은 북벌로 팽창된 군대의 감축과 군사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강화이다. 그래서 군대를 너무 유지하면 그 많은 인력들, 젊은 인력들이 군대에 묶여 있는 거고, 그리고 많은 이제 군사비를 이제 낭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국가 발전에 별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군대 간축부 방안에 대해서 각파 군벌이 주장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1929년 1월 남경에서 군대 감축과 재편 논의를 하기 위해서 편견회의를 정식적으로 열었다. 자, 이에서 이제 장개석의 무기나에 장개석 직속군인 제1집단군과 포옥상의 제2집단군을 10개 사씩, 그리고 염선상의 제3집단군, 강석의 이종의 제4집단군 8사씩, 그 다음에 남모지는 6이나 8사단인데 이게 아마 사단의 의미인 것 같아요. 한자는 영선사의 주장이 채택됐다. 그리고 전국을 8개 평균구를 나누고 각 평균구에 중앙 직할부대는 각기 11사를 넘지 못하게 하고 1년 군비는 1억 9천만 원으로 제한했다. 그 결과 장개석이 8개 평균군 중에 4개를 차지함으로써 군사적 주도권을 확보했으나 나머지 이제 다른 군벌들은 대규모 감축했다는 거죠. 그리고 표옥상은 편견회의 도중에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자 해의 불참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자, 편견회의 결과 를 시행하기 옮기기 위해 8월에 남경에서 평년 실시회의가 개최됐으나 풍옥상과 영성상이 불참을 했고요. 장개석 군의 합충에 도모를 위해 불참했고 장개석 군의 합충을 도모한 이와 같은 조처는 결국 군벌대의 반발에 서서 반장개석 정쟁을 초래했다는데 요 앞부분이 좀 생략한 것 같아요. 분명히 요 회의에서 이제 했던 내용이 지금 제안한 게 염선사의 주장이었다 해서 채택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채택했는데 갑자기 이제 요게 그리고부터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연선상의 주장을 채택했지만 장개석이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장개석 주장이 그 밑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부터가. 그게 맞아. 예. 그래야지 연선상이 왜 불참했겠어요. 자기 주장 받아들이는데. 이거는 중간에 생략됐어. 이 장개석이 이제 요건 채택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장개석은 있는 대로 그대로 실행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행된 게 장개석이 개편한 대로 시작됐기 때문에 군벌들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앞부분 연선상의 주장이고 그리고부터가 장개석의 주장이야. 그래서 장개석의 주장이 실제로 실시됐고 여기에선 채택만 했지 실제로 장개석 실행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앞뒤가 맞아. 예. 자, 그래서 인제 그 이제 전쟁 반장개석 전쟁이 초래됐는데 이걸 이제 무슨 전쟁이라면 반장 전쟁이라고 해요. 자, 반장 전쟁에서 인제 해서 인제 그 당시에 이제 항하 쪽에 있어서 중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원에서 대규모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중원대전이 인제 일어나 중원대전이. 그래서 이제 이때 잠깐 인제 뭐냐면 그 장개석이 이제 좀 밀렸어요. 그렇지만 장하장이 장개석을 지지하면서 장하장 군대가 인제 뭐냐면
장개석을 지지하면서 이제 청진과 북경을 점령하게 되고, 그래서 장개석이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군벌 판도가 변화가 돼서 풍옥상군이 괴멸되고요. 염선상군은 다 쫓겨나서 상서서만 유지하게 되고, 그리고 장하장의 중원까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장개석의 중앙군은 다른 군벌에 대해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잔 전쟁은 우선 1929년 3월 강석의 군벌과 중앙군에 간의 어떤 전쟁이 시작되었다. 강석에는 4월 완전히 평정되었고, 이종인 등 강석의 수령이었던 그 군벌들이 하역을 선포했다. 그래서 강석의 반장 전쟁에 가담하게 되었던 풍옥상이 전쟁에 강망하다가 강석에가 패퇴하자 장개석을 토벌 선언했다. 그러나 풍옥상이 전쟁을 준비하던 중 풍옥상의 부하들이 장개석에게 매수되어 투영하고, 풍옥상은 계작에 말려들 연금되었다. 그러니까 풍옥상의 부하가 이제 반장구를 내걸고 전쟁에 익혔으나 내부 분열을 패하고 12월에 이제 섬서에 퇴각하였다. 2월 12월에 강석의 반장 전쟁 때 장개석 편이었던 장발규가 강서군과 연합하여 강동을 침입했으나 장개성군에 비해서 격퇴됐고, 이에 동조해 반장 전쟁에 익혔던 호남군벌 출신 당생기도 진압되었다. 최대 반장 전쟁은 1930년 5월부터 10월까지 거쳐 이른 중원의 대전이었다. 중원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 북경 일대에서 이제 항하강 일대에서 싸웠던 전쟁이에요. 3월엔 장개석군 외에 2, 3, 4 집단군을 주요 지휘관들이 57명이 장개석 하역을 주장하고, 4월에 염선상, 풍옥상 이종인이 독자적 중화민국 6회 공군 총부사령으로 취임하면서 장개석에 대한 도발을 노골화됐다. 5월 염선상과 풍옥상이 해협해 전쟁 준비를 착수했고, 장개석 측에서 이에 대비해서 전쟁 준비를 해 5월 중순 총공격을 내렸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중원의 대부분이 전쟁터가 벌였고요. 전쟁 초기에는 장개석이 풀렸으나 점차 전세가 역전됐고, 그리고 간망주였던 장하장이 장개석 승리가 굳어진 시점에 장개석 옹호를 내걸면서 만주도 들어와서 천진과 부평을 점령했다. 이때 이제 부평은 이제 수가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래서 북평이라고 했어요. 지금 북경의 수도이기 때문에 북경이라고 했고, 자, 결국 염선상은 이제 상서 퇴각하고 풍옥상을 끝까지 정하다 군대가 괴멸당하자 하야를 선언했다. 이후 염선상군은 이제 장하장의 동북군을 개편되었으나 상서는 여전히 자신의 근거를 유지했다. 그래서 염선상은 끝까지 상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자, 몇 차례 반장 전쟁 결과 군벌의 판도가 크게 달라져 풍옥상군은 거의 소멸되고 염선상군은 약화되었으나 강석에도 강서 퇴각할 영향력이 있었다. 장하장군이 이제 중원에 세력을 확대했지만 장개석의 중앙군에 대항할 만한 세력은 못 되었다. 이에 장개석의 중앙군은 다른 군부에 대해 군사적 우위를 확보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중원대전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통치구조 정비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북권을 이제 완수한 다음에 훈정 통치를 실시했거든요. 훈정 통치.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12년 기출문제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남경 국민정부는 일찍이 손문에 의해 제시된 건국 방령에 따라 훈정 실시와 오원제 이제 수립을 하는 목표로 항해서 체제를 정비했고, 1928년 10월에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는 훈정 강령 6조를 통과시켰다. 자, 이에 따르면 6년간의 규정된 훈정 기간에는 국민당 전국대표대회가 국민대회를 대신해서 의회를 대신해서 국민의 주권 행사를 지도하도록 하고, 대표대회가 폐회 중에 국민당 중앙집행위를 대행한다고 하는 거다. 지금 공산당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회의가 일종의 의회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의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냐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그 당대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결정한 게 이제 국가의 이제 국가의 중요 행사를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결정을 해버린 거야.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데, 자, 요거 이제 설명하기 전에 요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요거는 좀 지금 7시 넘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는 그 통치구조 정비, 훈정 통치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하고 다시 이제 강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끝까지 듣냐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